4월 6일 날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짐도 정리해야 되고 제 삶에 있어서 하나의 쉼표가 될 만한 기간이 오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996년 6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대학교에서 강사 일을 하고 계셨고 아버님은 회사원이셨습니다. 두 분이 맞벌이시다 보니까 저는 어린이집과 할머니 집에서 어렸을 때 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늘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자 저는 그 인정을 선생님으로부터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맨날 학교 끝나고 남아서 청소를 혼자서 자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생님한테 쓰담쓰담 한번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죠. 한편 공부는 별로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도 다음날 받아쓰기에 30점을 받아오곤 했었는데요. 이때쯤에 동생이 태어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자 저는 용인으로 전학을 갑니다. 늘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늘 착한 학생이 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막 폭력적이기 시작해지는 남자애들이 되게 별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전 여자애들이랑 놀았었는데요. 남자친구는 딱 한 명, 베프로 사귀었었습니다. 그때 같이 카플라라고 레고 비슷한 건데 카플라로 무언가를 막 만들면서 놀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이제 계속 저는 여자애들이랑 같이 놀았었는데요. 그때 인상 깊게 기억나는 것이 부반장 선거를 했는데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뽑는데 그때 여자들이 오늘 진우 오늘만 남자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남자 부반장으로 뽑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때 재밌게 했었던 것이 뭐냐면 좀 들리기에 되게 불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 정말 순수했습니다. 뭐냐면은 맨날 학교가 끝나면 하굣길에 여자애들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단순히 들어주는 이제 오늘은 누구? 그 다음 날은 누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체계적으로 가방을 들어줬었는데 그 체계가 결국은 네이버 카페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방 들어주기 카페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러한 카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이제 또 다른 카페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대명 리조트 카페입니다. 그 대명 리조트가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리조트 업계 중 하나인데 대명 리조트를 가고선 제가 너무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팬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대명 리조트 카페가 몇 개 있긴 있었는데 그걸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최대 규모의 멤버 500명 이상의 카페로 키워냅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뭘 그렇게 잘 하겠어요. 되게 보면 사실 흑역사가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암기력이 너무 딸리다 보니까 계속 학업은 별로 기대가 없었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해력이 중요시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게 이해력은 좀 나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또 엄마도 열심히 저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반에서 10등을 하더니 4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합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이 얘가 바보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캐나다 유학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계속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고 엄마와 동생 저 이렇게 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때 나 때문에 유학을 한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정말로 노력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인들이랑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하고 해도 영어로 대화하려고 하고 외국인들이랑만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실력은 많이 늘었던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로 인해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왕따 당할 만하죠. 이것이 저의 첫 왕따 경험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칭찬받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다녔던 영어 학원이 있었는데 그 영어 학원의 숙제가 영어책을 읽고 독서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원이 했던 것 중 하나가 매달 학원 전체에서 최고의 독서일기를 뽑았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독서일기가 A4 용지에 정해진 양식이 있는데, 근데 그때 좀 한번 특이하게 해보자. 왜냐면 내가 잘 쓰는 거는 자신이 없으니까 좀 특이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 A4 용지 안 쓰고 약간 책처럼 종이를 막 접어가지고 해서 독서일기를 냅니다. 이게 그래서 최고의 독서일기상을 받게 되는데, 이때 너무 뿌듯하죠. 그때 약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되게 창의적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이제 사실 얼마나 그 친구들이 그리웠겠어요. 용인에 있는. 왜냐면 캐나다에서 별로 친구 관계도 안 좋았으니까. 근데 아쉽게도 다시 분당으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전 완전 이제 거기 이제 완전 신참인데, 근데 반장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래가지고 반장 연설을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혹해가지고 반장을 뽑아줬어요. 근데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나 특이한 것을 좋아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그러면서 또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관종인 거죠. 그렇게 관종으로 낙인이 되고 왕따를 당합니다. 반장이 왕따인 참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학으로 인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문제는 영어 시험에서 문제 오류가 보인 것입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하필이면 또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한 시험에서 제가 문제를 발견하고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제 영문학 쪽도 강사셨어가지고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출판사랑 영문학 교수, 스탠포드 언어학 박사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제가 맞음을 주장했지만, 담임 선생님은 그냥 아니다, 너가 틀렸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게 근데 한 문제가 되게 중요했던 게, 전 그때 외고를 가고 싶었었는데 그 한 문제 때문에 1등급과 2등급이 갈렸었거든요. 아무튼 그때 계속 담임 선생님이 계속 고집을 피우시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탁을 던져버린 경험도 있습니다. 사실 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했던 모범생에게는 무척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어쩌면 이때부터 그러한 뭔가 권력자에게 빌붙는 삶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떳떳한 추억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하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숙제로 과학 과목에서 간이사진기를 만드는 수행평가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이 거꾸로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르게 맺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또라이랑 함께 이제 상이 맺힌 걸 또다시 뒤집어서 상이 바르게 맺히는 간이사진기를 만들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두 시간이면 만들면 되는 것을 하루 이틀 밤새서 만들어가지고 2m 길이의 간이사진기를 만듭니다. 또 이때 처음으로 영상도 만들기 시작하고, 또 영어 학원에서는 나름 이제 영문학도 공부하고 토론 글쓰기 등을 하면서 되게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를 그래도 잘해서 다행히 외고에 진학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때 또 반장 선거를 한다는데, 그때 또 제가 반장 선거를 나갑니다. 그리고 또 연설을 잘해서 반장이 되죠. 하지만 저의 관종기는 여전히 저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왕따가 되죠. 반장이 왕따인 상황이 또 재현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게 기숙사 학교라서 그런지 친구들이 착하게도 계속 저와 잘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2학년 때 다시 반장이 되는, 어쩌면 좀 그만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행평가 중에 영어 과목에서 책쓰기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진행되는 수행평가로 이제 영어로 책을 한번 써봐라 이건데, 잘하고 싶었습니다. 팀 프로젝트 했는데
이게 1학년 수행평가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이 끝나고까지 2학년 때까지 친구들과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결국은 출판을 유일하게 성공하는 팀이 됐습니다. 책 제작 과정에 관련돼서는 우리 학생이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언론에 노출을 나름 많이 받았었는데 무척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학교 내에서 인정받는 걸 넘어서 사회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저의 인정 욕구는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 재밌게 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외고는 교과서를 잘 안 써서 기출문제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 문제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래서 평소에 수업을 듣고선 예상 문제를 만들고 시험 기간에 그걸 모아서 파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반응은 정말 대박이었고요. 문제지를 판매할 때 학교가 뒤집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 가장 큰 동아리로 1년 만에 성장하게 됐습니다. 또 당시 학생회보다도 더 큰 돈을 벌어서 기부를 했죠. 이는 너무 적중률이 높아서 선생님들의 미움을 사 다음 연도에 해체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러했던 경험들이 그것이 수행평가든 동아리든 간에 제대로 한다면 정말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또 중학교 때부터 영어학원에서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면은 특히 세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무척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과 입시를 앞둔 고3은 무척 힘든 시기였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입시를 치러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얼마 후에 친구 아버지가 세바시라는 강연회에서 연설로 초청이 되어서 저도 거기에 그냥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가자에게 90초간 발언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공부는 즐거울 수 있는데 공부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부는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게 골자였죠. 근데 그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 위기를 만들어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보기로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때쯤 또 어려움이 오는 게 어머니와 아버님이 이혼을 합니다. 물론 두 분 다 저를 무척 아껴주시고 현재도 잘 지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이혼은 마치 자신이 부정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잘 될 것 같았던 여자애랑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당시에 제게는 제가 가장 의지했던 3명에게 동시에 버림을 받는 느낌이었던 거죠. 무척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힘듦을 저는 프로젝트 위기에 집중하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 위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소개되고 주변에서는 사회혁신가라고 저를 인식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에는 근데 되돌아보면 학생주도 교육개혁이라는 프레임 때문입니다. 뭔가 학생들이 뭔가 교육을 바꾼다라는 것이 뭔가 되게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문제 해결의 본질에는 이러한 프레임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저지만 점점 그러한 인정보다는 문제의 본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던 단체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단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사회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과 별도로 존재하는 그러한 진리,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는 저의 가장 큰 질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 종교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종교에 대해, 특히 기독교에 대해 가식적이라는 비판의식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가 어쩌면 내가 찾고 있었던 진리와 유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교회 내에서 나름의 리더십도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성취와 인정을 중요시했던 저에게 사랑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은 눈을 뜨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민소리라는 여자애를 만납니다. 이 친구는 오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닌다면서 아직 진정한 종교 체험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름 저는 되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깨달은 것이 비록 민소리가 저보다 성경 지식은 덜 있을지언정 저보다 훨씬 사랑스러운 측면이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제 삶의 주인공인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민소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와 신앙 그리고 또 개별 종교와 진리를 구분하게 됩니다. 아까 민소리와의 만남도 사실 이러한 차원에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결국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가 중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러자 무척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점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차가워지고 관계들을 일하면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구들과 가족의 영역에서까지 피상적으로 맺어온 지 오래였습니다. 여전히 그런 게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을 내려놓고 연애하며 정말로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위기의 활동도 지속하다 보니 결국 문제 해결의 본질은 사회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어쩌면 개개인의 진리에 대한 사랑일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위기의 이야기에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게 저의 현재 모습입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제 삶을 주제로 질적 연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 배경에 논리가 있었다고 분석하셨는데요. 무슨 상황이든 간에 그것을 놀이라고 인식하고 즐기다 보니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는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사실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주어진 환경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삶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되돌아보니 정말 저의 부족함을 참아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군대 다녀와서는 저로 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